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찰이라는 단어를 또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찰이라는 단어는 조사하여서 살핀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해서 살피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이것은요, 독재 정부의 통제 수단이 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조사하는 게 도를 넘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당의 대선 후보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에게도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의 아내인 김건희 씨에게도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5명이거든요. 여기에 76%가 넘는 80명에 대한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까지 드러났어요. 와, 진짜 엄청나죠? 그런데 왜 이 사실을 가지고 조용한 거죠? 이것은 엄청나게 시끄러워도 나라가 떠들썩하게끔 시끄러운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조용해요. 사찰을 받았는데. 여기에 언론인, 법조인, 교수까지 따지면 진짜 거의 몇백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수처 이것으로부터 통신 사찰을 받은 겁니다. 사실 지금 공수처는요, 눈앞에 조사해야 될 거 있잖아요. 권력형 범죄 같은 거 엄청 많잖아요. 대장동 의혹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엄청난 의혹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데 대한 수사는 해야 하지 않고 이게 뭐 야당 수사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포수사처라고 해야 되나요? 공수처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요,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제 누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져도 비고요, 너무 느슨하게 지면 이 권력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당히 지기 위해서 통제를 많이 하는 것은 그거든요. 이 사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꼼짝 못하게 뒷조사해서 막아두는 거죠. 조용히 해, 아니면 터뜨릴 거야, 뭐 이런 것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한민국이 갑자기 사찰공화국이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된다면 그것은요, 나라의 발전은 물론이고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보호받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만큼 사찰은 무섭고 또 두렵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또 세상을 바꾸는 뉴스 시작해야죠. 일단 차 한잔 마시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공복에 상황버섯 차입니다. 매일 아침 마시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건데 모르겠네요.
건강을 얼마나 지켜낼지. 자, 그러면 세상을 바꾸는 뉴스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세상을 바꾸는 뉴스 첫 번째 소식은요, 이겁니다. 24시간 영업한 죄, 카페 3곳 압수수색. 여러분, 24시간을 영업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인천 연수구에 있는 10억 적자 카페, 여기 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엄청난 일이죠. 아니, 방역 지침을 어겼다고 24시간 영업한다고 경찰까지 나서서 힘없는 자영업자에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와, 이거는 진짜 충격 중에 저는 충격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말이 되냐 이런 뜻이에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예,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예. 더 노멤버 라운지라는 곳이에요. 더 노멤버 라운지라는 곳 본점하고 노멤버지지 노멤버. 직영점 한 곳, 또 경기 김포에 있는 직영점, 이렇게 세 곳에 대해서 경찰이 몰려가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게 중대범죄도 아니고, 예, 동시에 경찰이 압수수색할 만한 내용인가요? 여기에 카페 CCTV 녹화자료 가져갔고요. 카페 출입구, 예, 명단 가져갔고요. 신용카드 사용 내용 가져갔대요. 쉽게 말하면 24시간 그냥 영업한다 하는 곳에 이용했다는 사람들 다 조사해서 벌금 10만원씩 때린다는 이야기인가요? 방역법을 위반하면 위반하는 벌금 내겠다 이거예요. 150만원. 예. 더 노벤버 라운지라는 이곳의 최성율 대표 이사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의 월급이 문제다. 나는 24시간 영업을 해서 방역법 위반으로 벌금도 내겠지만, 예, 직원들 월급을 더 줘야 되겠다. 지금까지 10억이나 적자가 났지만 단 한 번도, 예, 단 한 번도, 여러분, 예, 단 한 번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더 어떻게 생각하면, 예, 어떻게 생각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예, 나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예. 이 더 노벤버 라운지라는 이 회사는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예요. 14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말이라고 합니다. 10억 이상 적자가 난 것은 당연하고 어떤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18일에서 19일 요 이틀간 영업을 했거든요. 영업하면서 사실은 구청장이 와서, 구청장이 아니죠, 구청에서 와서 설득해서, 예, 그래 그럼 9시까지만 영업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예, 쉽게 말하면 방역 지침을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한다는 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놀랄 노자 아닌가요? 예.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요. 다른 수사는 소홀히 하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칼을 휘두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특수 상황이냐. 예. 그런데 압수수색까지 해가면서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 말입니다. 예, 자영업자는 그냥 호구예요. 예, 550만이라고 하나요? 560만이라고 하나요? 압수수색까지 이렇게 당할 정도면 야, 이게 무서워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는 프로켓 신라입니다. 딱 그럴 거야. 좀 그래라. 진짜 마지막이다. 네가? 형 결혼한다. 야, 쟤는 어디 갔어? 안녕. 애도 태어났는데 진짜 끝난다. 아빠 끊는데. 오. 무슨 말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저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을 하거든요. 잘못됐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든지 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에게도 말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는 자영업자인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야, 진짜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안 할 사람도 아니죠. 저는 경제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제 방송을 보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위기를 느끼고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요, 제가 분석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자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요, 제대로 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두렵더라도 저는 그 두려움 제 스스로 극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바닥까지 봤거든요. 자영업을 3년 동안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면서 말입니다. 그 속에 얼마나 처절한 피눈물이 있는지 저도 스스로 느꼈습니다. 때문에 노란 딱지가 붙은 또 뭐 비판의 글이 올라오든 저는 초지일관 제가 처음 약속했던 대로 경제를 똑바로 볼 수 있게끔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침소붕대하지 않고요, 그 속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기사를 탁 접하면서 진짜 많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영업자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정부는 뿌리를 뽑자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이렇게 24시간 영업하고 방역 지침 안 지키면 이거를 보라, 본보기로 그냥 압수수색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진짜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절대 굴복할 국민들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죠? 참 그거를 생각하면 가슴이 더 우울해지네요. 네,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이겁니다. 하루 확진 50만, 경제 충격 덮친다. 여러분, 오미크론이 창궐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50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50만 명까지. 27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54만 3,415명입니다. 엄청나죠? 이 정도 숫자면 말입니다.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니까요.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요. 미국에도 소비 위축이 보이거든요. 눈에. 식당에 예약하는 비율이 지금 2019년 대비해서요. 뚝 떨어졌습니다. 27%까지 떨어졌어요. 27%까지. 여기에다가 항공기는 또 어떻습니까? 27일에만 취소된 미국의 국내선, 국제선이 1424대입니다. 엄청나죠? 예. 28일에도 393편입니다. 결항이 된 거죠. 이게 미국은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그야말로 황금 연휴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음식점에도 또 항공기도 그만큼 안 뜬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경제에 대한 충격이 오고 있는지 지금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간 평균치도 12월 27일 기준으로 24만 3,099명이에요. 적지가 않죠. 그야말로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로 빵빵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만 이런 게 아닙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요. 영국은 12만 9,471명. 여기도 마찬가지 올 들어 최고치예요. 올 들어 최고치. 영국도. 그러니까 유럽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영국만 이런 게 아닙니다. 프랑스도 17만 9,807명까지 올라갈 정도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치. 유럽 전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중국에까지도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통계 발표를 솔직히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보이는 것만 봐서는요. 일단 28일 기준으로 197명. 특히 시안 같은 경우는요. 197명 중에 151명이 시안에서 나타났다고 해요. 지금 지난 9일부터 28일까지만 보더라도 962명이고요. 거의 1000명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자, 상황이 이럴진데 상황이 이럴진데 우리나라는 무사할까요? 우리나라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신규 확진자가 5,000명씩 계속 넘어가고요.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오미크론까지 신규 확진자가 팡팡 늘어나니까 이것은요 결국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오랫동안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들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인간들이 쉽게 말하면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무뎌졌습니다. 무뎌졌어요. 그냥 위드 코로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경각심이 굉장히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한번 걸리면 그에 대한 충격파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 걸려야만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미국 경제 보세요. 2021년 3분기에 2% 성장에 그쳤습니다. 지금 내년 1분기 4분기는 뭐 2%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고요. 내년 1분기도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와요. 내년 1분기도. 무디스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가 적어도 내년 1월, 2월, 3월에 5.2% 이상 이렇게 성장할 거다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낮췄습니다. 2.2%로 낮췄어요. 그만큼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에 대한 확산이 충격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2.2%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여기다가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중국은 2022년 자체가
중국의 위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지금 삼중 악재가 덮쳤다고 하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문제, 예, 헝다 사태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소비 꼬꾸라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소비가. 게다가 지방 정부의 부채까지. 예, 이렇게 되니까 중국의 성장률도 내년에 5.3%. 이게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요 2%까지 죄송합니다. 4%대까지 내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대한민국은 괜찮을까? 지금까지는 내년에 3%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만 자칫 잘못하면 2%대도 성장 못한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처럼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정부가 통제에 실패할 때는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코로나19의 어떤 지금 창궐, 델타 변이의 창궐이죠. 여기에다가 오미크론의 어떤 시작 이런 것들이 결국 말입니다. 경제 전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요. 코로나19가 터져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얘기. 참 답답했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경각심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우리의 준비도 계속 뒤따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네, 다음 보시죠. 다음은 이거. 기업 돈잔치 1경 4,358조 원. 여러분, 전 세계 기업들의 돈잔치 진짜 엄청납니다. 정말. 이거 한번 보세요. 2021년에 전 세계 기업들이 조달한 자금입니다. 자금의 총액이에요. 12조 1천억 달러입니다. 12조 1천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경입니다. 경. 1경 4,358조. 장난 아니죠. 기업이 시중에 있는 돈을 많이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많이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빨아들이고 채권으로 빨아들이고 대출로 빨아들이고 그야말로 기업들은요. 돈 빨아들이는데 가장 쉬운 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올해를 말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풀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대한민국도 일본도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돈을 엄청 뿌렸기 때문에 그 돈들이 주식을 통해서 채권을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기업으로 흘러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가 흘러 들어갔느냐 이것을 보면 진짜 놀랄 노자예요. 놀랄 노자. 2020년보다가도 17%가 늘었고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대비해도 말입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서만 5조 달러 이상이 기업에 몰렸다고요. 5조 달러. 미국에서. 그 중에 이제 대표 주자가 여러분도 아시죠? 쿠팡. 쿠팡. 쿠팡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빨아들였죠. 실제 쿠팡이 기업 공개를 할 때 45억 달러, 45억 5천만 달러, 5조
4천억 원의 돈을 빨아들였습니다. 아마 외국계 기업으로는요, 쿠팡이 거의 뭐 처음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돈을 엄청 빨아들였다고 이야기해요. 예, 돈을. 쿠팡 자체가 말입니다. 물론 쿠팡만 빨아들인 건 아니죠. 예, 쿠팡만 빨아들인 건 아닙니다. 또 많이 빨아들인 데가 있죠. 예, 전기자동차 업체도 엄청 빨아들였습니다. 리비안인가요? 리비안? 여기는요 119억 달러를 빨아들였어요. 돈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4조 규모입니다. 14조 1250억이나 됩니다. 1250억. 참 엄청나죠. 이 정도로 돈을 빨아들이니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진 쿤이라는, 예, 주식자본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나 하면, 일경이 넘는 이 돈 말입니다. 일경이 넘는 이 돈, 예, 일경 4,358조가 되는 이 돈, 이 돈은요 그냥 기록을 깬 것이 아니다. 그냥 아예 뭉개버렸다. 아예 뭉개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돈이 엄청나게 풀렸다는 뜻이에요. 채권만 하더라도 여러분, 뭐 10억 달러, 100억 달러짜리 채권 발행 수십 건이 이어졌는데 이 수십 건 모두가 다 성립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립. 그 정도로 돈이 흔해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흔해 빠졌다는 이야기. 문제는요, 내실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써지면 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실제로 말입니다. 주식 가격은 올 들어서 8% 하락했습니다. 올 들어서. IPO한 기업 말입니다. IPO한 기업. 돈을 빨아들인 기업들은 올 들어서 사실상 8%나 하락했어요. 그런 걸 보면 내실은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마구마구 몰리는 거예요. 마구마구.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든다. 지금은 이제 정화가 돼서 그까지 안 갔지만, 그러면 돈이 막 쭉쭉 빨려 들어간다고 해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스타트업 기업들도 요즘 마찬가지. 돈이 넘쳐나니까 부동산을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식시장을 맨날 등락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평가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요, 돈이 몰린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예, 돈이 시중에는 본물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들의 돈잔치 2022년이 되면, 내년이 되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는 돈잔치가 아니라 이제는 그 돈잔치에, 예, 벌렸던 거 이제 내줘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긴축을 시작을 하거든요. 예, 벌써 시작을 했죠. 테이프링에 대해서 지금 계속, 예, 돈 푸는 거에 대해서 점점 줄여나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내년 3월이면 금리도 인상을 한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 이제 돈잔치 그 후폭풍을 기업이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기업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기업의 부채가 지금 2220조나 되잖아요. 예. 게다가 대출 만기 연장, 이것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내년 3월에 만기되는 금액이 261조 2천억 원입니다. 이게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도 많고 자영업자가 갖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통화 긴축이 시작되면, 돈잔치가 끝나고 그 후폭풍, 이제는 갚아야 될 시기가 오면 그 충격은 굉장히 커지지 않겠느냐. 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잔치 후에 빚쟁이들이 몰려가는 것,
그것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 가격이 깡패, 현대차 망한다. 여러분, 가격이 깡패다, 현대차가 망한다, 이런 단어들이 왜 써질까요? 바로 중국의 전기차들 때문입니다. 요즘 중국이요, 진짜 전기차가 말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용 배터리를 중국에서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값이 싸게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중국 경제 인건비 굉장히 낮거든요.